여러분, 오일머니 하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슈퍼카나 초호화 요트,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그런 마천루 같은 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고정관념을 아주 그냥 통째로 뒤엎어버리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석유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지만 졸부가 되기를 거부한 나라, 노르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오일머니는 왼쪽 모습이랑 비슷할 겁니다.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죠? 근데 오른쪽, 현실의 노르웨이를 보면요. 이건 거의 정반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 탄탄한 공공복지, 그리고 엄청나게 낮은 불평등, 심지어 소박한 생활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똑같이 땅에서 석유가 펑펑 솟아나는데 왜 어떤 나라는 불을 과시하게 바쁘고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먼저 많은 산유국들이 빠지는 자원의 저주라는 함정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어떻게 그 운명을 피해가는 선택을 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세계 최대의 돼지 저금통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이 완벽해 보이는 경제에도 혹시 대가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자원의 저주입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이 왜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했는지를 알려면 먼저 대부분의 자원부국들이 왜 불행의 길로 빠져드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자원의 저주, 이 말 그대로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나라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땅에서 보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니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긴 그 막대한 돈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 그 돈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부패와 갈등으로 번지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온갖 희귀 광물까지 자원은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지만 끊임없는 내전과 부패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한 거죠.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노르웨이가 역사의 갈림길에서 내렸던 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과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노르웨이는 주로 고기잡이에 의존하는 그런 평범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69년, 북해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 이른바 오일 붐이 일면서 GDP가 10년 만에 5배 이상 성장하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죠. 바로 이때 노르웨이 정부는 정말 놀랍고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갑자기 생긴 돈으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는 대신 이 석유 수입을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언젠가는 사라질 국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미래를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소중한 유산을 차곡차곡 담아두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세계 최대의 돼지 저금통입니다. 1조 6천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200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바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현재 가치입니다. 인구가 55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 펀드의 공식 명칭은 정부연기금 글로벌인데요. 사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연금 주려고 만든 기금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상 노르웨이 국민 전체를 위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를 위한 거대한 국가 저축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저금통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먼저 국영석유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이 이 펀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노르웨이가 아닌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에 골고루 투자되죠.
그리고 정부는 투자해서 벌어들인 그 수익금의 아주 일부만 국가 예산으로 가져다 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석유를 팔아서 번 원금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두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째, 노르웨이 자국 내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 왜냐하면 이 막대한 돈이 자국 경제에 한꺼번에 풀리면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막는 겁니다. 둘째, 모든 투자는 아주 엄격한 윤리위원회의 감독을 거쳐야 합니다. 그 윤리적 기준 정말 엄격합니다. 무기나 담배를 만드는 회사,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회사,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회사에는 아예 투자를 금지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자신들의 부의 원천인 화석 연료 에너지 생산 기업에조차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원칙과 소신이죠. 자, 이렇게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현명하고 똑똑한 경제 시스템,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먼저 좋은 점부터 좀 보죠. 노르웨이는 압도적으로 평등한 사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약 4배 수준인데 이건 OECD 평균인 10배에 비하면 아주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과 의료 서비스, 아주 낮은 실업률,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국민 개개인을 보호해주는 정말 튼튼한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든 거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바로 살인적인 물가와 세금이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폭스바겐 골프 자동차 가격이 미국보다 거의 2배나 비싸고요. 그냥 평범하게 둘이서 외식 한 번 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생활비에 반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거래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기꺼이 높은 세금과 물가를 감수하는 대신에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을 국가가 덜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의 사회적 합의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노르웨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연히 석유가 발견되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운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노르웨이는 국가 단위의 복권에 당첨되고도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당첨금을 현명하게 투자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서 돈을 막 뿌리는 그런 화려한 길 대신에 묵묵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보장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 역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참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네요.